자, 저희가 시리즈로 마련한 겁니다. 보이스 피싱을 저희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지은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 경관이고 현 변호사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낙선자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박승일 경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승일 경감입니다. 지난주 나오시고 나서 송파 경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출연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20년 넘게 저 경찰 되자마자 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기가 부산에 근무하는데 부산에 있는 동기가 다 전화해서 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오히려 굉장히 그 보이스피싱 예방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이게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파 경찰서 내에서는 얘기가 없고 송파서 내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송파서 내에서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생각보다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네. 오늘 저 티키타카 할 수 있는 대사 좀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요, 저 역할극 아직 그래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연기 연습 중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가 이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건 몇 년 됐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걸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보이스피싱은 따로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우발적이거나 또는 뭐 개인이 하는 거거나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건 조직 범죄다. 그렇죠. 이건 조직 범죄여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은 따로 저희가 다루기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업데이트 정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맞습니다. 속도도 너무 빠르고 기업화돼가지고 이거 시리즈로 좀 알려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시간 했고 지난 시간에는 모텔에 감금된 자신을 모텔에 감금시킨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자기 집에 셀프 감금한 사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 과거에는 이제 지금 특히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는 주로 이제 모텔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투숙하게 하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모텔에 가라 그러면 이상하고 또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가운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 이제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사는 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먼저 지금 혼자 집에 있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혼자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지금 나가면 바로 경찰이 곧 온다. 아예 집을 못 나가게 하는구나. 이번에는. 바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곧 올 텐데 오는 이유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식들까지 이게 공범으로 연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연락하면 안 된다. 자식한테 연락을 일단 못하게 한다. 물어볼까 봐. 네네네. 얘야 이런 전화 왔는데 물어볼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나 하나로 이게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고 자식이 제일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근데 자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쉽게 이제 얘기를 하기 못하죠. 자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고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신 때문에 구속시켜 버리겠다. 근데 당신 때문에라는 건 당신 명의가 도용당했다. 도용됐다. 그리고 도용이 됐다가 아니라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가 했잖아. 무슨 도용이 됐어? 네가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바짝 쫄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약식 조사로 전환을 할 테니까 아무도 없는 독립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 내가 억울하게 만든 다음에 나 지금 뭐 누명 썼나 보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딴 데 사람들이 없는 공간으로 가라. 독립공간으로 가서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독립된 공간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텔을 가든지 문을 잠그라고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의 케이스는 모텔이었고 네네. 네. 그리고 이 노년층은 집에서 문을 잠궈라. 문을 그렇죠. 잠그고 네. 있어라. 왜냐하면 외부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른 우리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경찰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분명히 체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 신고해가지고 네. 경찰이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네네네. 그리고 자식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네. 철저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한테 연락 오면 지금부터 누구한테든지 수사 내용을 발설을 하면 공범으로 취급하겠다. 그게 수사 내용을 말하지 마라. 네, 수사 내용을 말하지 마라. 이거는 특급 비밀이고 엠바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공범으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전화해봐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2 신고가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검사 얘기하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 연락이 안 닿는다. 자식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마침 그 타이밍에 자식이 전화를 했구나. 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아버지랑 통화가 한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야 나 지금 검사 전화 받아야 돼 이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러고 전화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3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되니까 112 신고해서 이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해서 그 이제 자녀가 현명했네. 네, 그래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직원들이 간 거예요. 현장에 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문 다 잠궈놓고 있는 거죠. 경찰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딸이 비밀번호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랑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검사고 검사가 경찰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벌써 한 거예요. 경찰 오면 그때부터 자식이 손해를 입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피가. 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는 체포되고. 자식을 위해서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으니까 딸이랑 통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계속 설득을 해서 30분, 1시간을 설득을 했더니 내가 검사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이 경찰관들이 하네. 그런가? 이러면서 그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딸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저희 경찰이 이번에도 설득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검사가 당신이 지금 피해 아버지한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라고.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했지. 그리고 당신 자녀 지금 공범으로 해서 몰린다고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부분을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한 그리고 겁니다. 딸 전화를 바꿔주고. 네, 딸 아버지 전화 그게 바꿔주고. 아니에요. 네, 막 그렇죠. 말해주고. 예. 근데 그 과정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딸까지 동원됐는데도 한참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3시간 20분 동안 통화를 혼자서 하고 계셨고 이 피해자분은 3시간이면 이미 대포 통장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성 앱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그랬는데 이제 이 악성 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냐면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해가지고 보이스 피싱범이 직접 깔았던 거예요.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링크를 하냐면 클릭해라 이거 아니에요, 보통. 보통은 이제 링크를 클릭해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 사고 접수하려면 몇 가지 원격으로 확인을 할 게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원격 제어 앱을 다운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으니까 별로 정식 앱인데? 네, 정식 앱이니까 그냥 다운을 받죠. 그러면 저희 보안팀에서 고객님 휴대전화를 움직일 건데 지금부터 터치하지 마시고 육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앱을 다운받을 건데 이게 그 좀비 앱이거든요. 다운받을 건데 고객님 휴대전화 패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막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조정 앱은 정상적인 앱인데 네. 그거를 깔게 하고 나서 그 앱으로 바로 조정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앱으로 해서 아예 대출금하고 예치금까지 싹 다 뽑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들어온 겁니다. 이 범죄 조직원들이 진짜 나쁜 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조정 웹을 깔게 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깔아라 설명하고 핸드폰 조작하고 이런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할 줄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냥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녀하고 문자 내용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먼저 싹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자녀하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당신이 이미 지금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카톡 내용이나 SNS 내용을 봤다라고 의심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원격 제어 앱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모르죠. 겁니다. 모르니까 네, 네. 원격 제어 앱을 받게 하고 원격 제어 앱으로 아예 그 폰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네. 네. 그 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가져가. 카톡이고 다 가져간 다음에 그럼 더 믿게 되죠. 네. 그렇죠. 자기야 뭐 완전히. 이런 말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원격 제어 앱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부모님은 이제 아 진짜 검사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폰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개설하겠네 막. 거기서 네. 개설하죠. 계좌도 휴대폰으로 할수 개설하고. 있는 거. 네, 네. 네. 야.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거기서 오죽하면 그 물건 주문하고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그 물건을 주문해 버려요? 네, 그 안에서 뭐 쇼핑몰 같은 거에 돼 있는 부분에서 물건을 자기네 쪽으로 주문하는 부분으로 중간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 야. 핸드폰에서 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모조리 싹 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안 깔리는 기종들이 최신 있거든요. 기종들. 네, 예. 네. 그러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수사용 휴대폰을 다시 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화기 들고 전화 끊지 말고 지금 휴대폰 개설하는데 가라라고 해서 요즘 휴대폰 개설이 엄청 쉽잖아요. 휴대폰을 실제로 개설하게 만들고 뭐 텔레그램이든 라인이든 깔으라고 하고 자기 친구 추가하라 그러고 30분에 한 번씩 동선 보고하라 그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수사를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식 수사로 그러니까 전화하겠다. 핸드폰이 만약에 최신이어서 안 깔리거나 네. 보안 프로그램 돼 있으면 개설하라고 그래요. 가서. 네, 새로 개설을 하라. 라고 수사용 휴대폰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다 끝나면 검찰청에서 전부 다 뭐 변상 조치는 다 해준다라고 하면서 변상조치 다 네. 해준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새로 개설한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조직원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자기네들도 좀 어느 정도 지치는 게 있나 봐요. 지치고 그러면 그 피해자를 혼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두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요즘은 실제로 저도 그래서 반성문 쓴 내용을 봤는데 반성문이요? 그 안에서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 모텔 같은데 가라고 해서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화 뭘 통화 잘못- 계속하는 건 자기들도 자기는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끊고 네. 그 사이에 반성문을 써두세요. 네. 네네. 그래서 반성문을 써서 검찰에 제출하면 나중에 기소유예를 받거나 마치 우리가 탄원서 쓰는 형식으로 그렇죠. 하는 네. 부분으로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도 안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개인정보를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개인정보가 이용이 된 걸로 확신을 하고 반성문을 그렇게 씁니다. 와.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쓰다 보면 진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내세우는 신분들이 첫째 검사, 그다음에 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네.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주로 이제 굿캅 역할을 하고 검사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둘이 달래고 얼르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했고 그렇죠. 제가 한 십몇 년 전쯤에 네.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십몇 년 네, 전쯤에.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목소리는 이거는 발음이 조선족인데 뭐 금융 관련해서 물어보는 맞아요. 거예요. 티가 났잖아요. 네, 그때 네. 티가 났어요. 좀만 네. 들어보면 이게 조선족 발음 조선족인데 그래서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그죠? 제가 네.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유지재단 그쪽을 깨닫고 그러면 슬슬슬 목소리를 바꿔요. 그리고 너 어디인 중국? 네. 이렇게 아니요, 얘기가 넘어가기도 했어요. 네, 네, 네. 어? 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말하겠지만 네. 왜 이렇게 요즘은 발음이나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지 조금 있다가 제가 그러니까 끝까지 그때는 한번 보시면- 구분이 됐거든요. 네, 네. 보이스피싱이 네. 구분이 됐고 조금만 꼼꼼하게 들어보면 금방 밝혀질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했어요. 한 계속. 사람이 했죠. 한 사람이 쭉 했는데 그렇게 네. 하면 요즘 안 속잖아요. 안 속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막 협박하는 역할. 검사 역할 따로 있고. 금융감독원은 그렇게 명의도용 되셨군요. 이 사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계속 통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바로 전화하면 이상하니까 제일 앞에 카드 신청하셨어요라는 카드 배송원 또는 그렇지. 법원에서 등기 왔습니다 하고 등기 배송원. 그렇지. 법원에서 올 게 없는데 그러세요. 그럼 명의 도용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됐어. 저희한테는 손님으로 돼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명의 하는 거죠. 도용됐을지 모르겠어요. 고객센터 밖에 뭐 네. 1488 뭘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4명이 동원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한국 사람 정확한 발음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또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네. 직업을 그 좋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감금된 사례 이런 거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해외 감금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던 14명이 한국인 14명 구출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작이 취업 사기였습니다. 취업 사기. 네, 이 피해자가 제일 처음에 이제 공고를 받는데 여기에 전문직 알바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로 무슨 뭐 방송 작가 아니면 사진 작가 아니면 뭐 디자이너 이런 식의 전문 작가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외국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나간 거예요. 짭짤한데 그렇죠. 여행도 하고 좋은데. 네, 여행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가자마자 내려서 만났는데 차를 타자마자 바로 여권, 통장, 공항에서 누구 이제 만나가지고 그 차 타시면 됩니다. 이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했는데 차를 타자마자 모든 걸 뺏기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이제 협박 같은 걸 두드려 하면서 맞고 돈도 다 뺏기고 여권 뺏기고 감금 당한 채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강요를 실질적으로 당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갈 때 이제 동남아에서 단기 알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보통 300만 원 정도를 입금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300만 원. 일주일에 3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항공권까지 전부 다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해서 그 차에 딱 타는 순간 완전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신분증, 뭐 인감증명서, 통장 다 압수합니다. 다 압수해서 자기네들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 부분으로 투입을 안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교육하듯이 교육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전에 이제 그 치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겁을 주면서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딱 발을 들이면 너는 이제부터는 공범이다. 그러면서 영상 찍어놓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너 여기서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거기에서 탈출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데서 감금된 감금된 채로 거기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매뉴얼에 따라.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어떻게 밝혀졌어요? 8월 초에 이 자녀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로 했는데 귀국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데 신고를 하면 그래서 영사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사관으로 연락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평소 지지하던 박찬대 의원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박찬대 의원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8월 초였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박찬대 의원님이 듣더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 비서관을 한 명 지정을 해가지고 네가 이걸 전담해서 좀 알아봐라. 박찬대 의원님 초대해야 되겠다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개인이 캄보디아에 있는 영사랑 통화를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사와 또 그 거기에 나가 있는 국가기관들이 쫙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현지 경찰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캄보디아에 있는 영사 쪽 국가기관들하고의 가교 역할을 박찬대 의원실에서 잘해준 겁니다. 개인이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직접 나섰으니까 그 캄보디아 쪽에서도 응했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 국회의원이 지금 나섰어요 한국에.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쭉쭉 하다가. 그래가지고 마침 근데 이 피해자가 그 캄보디아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원래 휴대폰이랑 다 뺏기는데 어떻게 텔레그램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텔레그램을 한 거예요. 어머나. 나 여기에 뭐가 보이고 어떻게 뭐 공항에서 어느 정도 온 것 같고 막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현명했네요, 굉장히 현명하셨고 용기 있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네, 그럼 박찬대 의원실은 이 내용을 그 영사한테 알려주고 왜냐하면 이 피해자와 영사는 직접적인 연락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딱 그 급습을 한 거죠. 캄보디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캄보디아 쪽에서는 알 테니까 그런 게 보였고 그렇다면 그런 시설이다. 해서 급습을 해서 구출한 거예요? 구출을 한 거죠.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이 텔레그램을 보낸 거를 또 들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즈음에 바로 이제 급습을 해서 구출을 해냈던 거죠. 진짜 영화의 한 장면. 네. 그만큼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뭐 경찰, 국정원, 인터폴 그리고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영사관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스텝으로 해가지고 바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보같이 무슨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는 걸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일을 했던 게 김우성 비서관인데 제가 이름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알아본 거죠. 박찬대 의원실에서 알아봤더니 박찬대 의원하고 김우성 보좌관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공은 의원이 다 가져가야 돼요. 아니 의원님이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이 된 박찬대 거죠. 의원님 나와야 되겠다. 네. 2023년에는 캄보디아에 실종 신고가 17건이었는데 작년에 25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봤더니 올 7월 기준으로 250건을 벌써 넘은 거예요. 실종 신고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감금돼서 어떤 건물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콜센터에서 네, 한국 네. 사람 역할로 전화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한국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네네,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와. 사실 이제 급습한 다음에 어쨌든 이 사람들도 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일단 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예. 야,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억류돼서 피해자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다 이제 한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캄보디아까지 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고 싶은 한국 사람 누가 없어요. 있겠습니까, 진짜. 네.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수사하니까 그런 과정을 쭉 거쳤더니 다 네, 다 피해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법들을 또 확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 단기 알바라고 해서 이거 전달만 해주면 뭐 20만 원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수납하는 데 쓰는 저기거든요. 그냥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매주 해야 되겠어요, 당분간.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에 자기가 그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내가 지금 그 직장에 있는데 중고거래로 중고차를 샀다. 그래서 중도금을 내가 지금 받기로 했는데 대신 좀 가서 좀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 피해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냐면 제가 그 중고차 사기로 해가지고 이거 중도금 드리는 건데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중간책으로 연결책으로 해서 수금책이 되는 거거든요. 됐는데 일도 모르는 채 본인이 아예 모르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중계기를 설치를 합니다. 중계기가 뭐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콜센터 하면 외국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면 070이 뜨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안 받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02 또는 010으로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게 중계기예요.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 아무데나 이 설치했다가는 이게 혹시 이제 걸릴 수가 있으니까 기술 지원직이라고 해서 기술 지원직 요거 기계 하나만 설치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옥상에 중계기 하나 설치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네. 근데 이게 다 보이스피싱 공범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중간 기계를 설치하는 건데 네네. 그 조그만 건물주는 돈 준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보이스피싱의 일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조직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자,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네. 다음 주 또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례와 네.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네. 구체적 사례를 들을수록 그런 유형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듣기 전에는 무조건 당하겠다 이거.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카드를 받아본 경우는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잘못 받았다고 하네. 그럼 내 이름이 쓰였네. 근데 좀 이따가 금융감독원에서 네. 도용된 것 같은데요. 검사가 전화 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너 때문에 피해액이 수백만 원이 되고. 또 금융감독에 전화 와서 그거 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네. 11 전화했더니 거기서 받아 경찰이. 그렇지. 이걸 어떻게 피해. 공장님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사실은 뭐 본인이 무지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나약한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실은 막 이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자기가 안 당해봤어. 네네네. 진짜 본인이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했으면 이거는 좋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딱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뿌려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역할극을 준비하겠습니다. 역할극 또 준비. 새로운 거가 몇 개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도 모셔야 되겠네. 네. 저도 연기 연습 꼭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것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